좋습니다. 그러면 왕기초 영문법 뽀개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계시고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도 좋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당연히 이 영상 통해서 많은 것들 공부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왕기초 영문법 뽀개기 총 3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팔품사 개념정리편 우리가 얘기 나눴었고 관련된 영상은 저희 영수당TV 그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지난주 거 있습니다.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은 우리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이 문장의 오형식을 제가 그냥 딱딱하게 이거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어쨌거나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교육 방식이냐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왜 그런 생각하시는지도 저는 100분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건 그냥 존재하기는 해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존재는 하는데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싫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좋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인지 좀 역시나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공부한 그 품사와 문장의 오형식을 활용해서 독해를 할 때는 이런 식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문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문법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한 거예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 문장의 오형식 시작을 해보겠는데 사실 문장의 오형식도 결국은 품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결국 그 품사라는 게 영어를 이루는 모든 언어가 그렇잖아요. 모든 언어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품사라는 건 그 단어들의 기능을 우리가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영어 문법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언어의 문법의 품사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도 이 품사라는 기초 위에 말하자면 우리가 벽돌을 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자 품사 먼저 우리가 팔품사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있다는 거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깊게 복습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팔품사에는 들어가지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로 끝나. 그래서 왜 팔품사에는 없는데 이것도 품사 아니야? 그럼 왜 품사라고 얘는 안 부르는 거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 대표적으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어떻게 서로 엮이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얘기를 했죠. 오늘은 근데 다시 한번 이 팔품사로 들어갈 거고 팔품사 중에서도 자 여기서 잠깐 한번 깜짝 퀴즈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팔품사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품사들은 또 몇 개 정해져 있어요. 팔품사라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이 8개의 품사가 모두 다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깜짝 질문입니다. 이 팔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를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한 탑 3 정도로 8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를 3개 정도 골라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탑 2예요. 탑 1, 탑 2까지. 탑 3 정도만 돼도 사실 좀 큰 의미 없는데 자, 가장 중요한 품사 8개 중에 3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사, 명사, 형용사. 자,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살짝 나눴던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된 부분은 있죠. 자, 동사, 명사, 형용사까지. 동사, 형용사, 전치사, 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 명사, 형용사가 제일 많네요. 저희 피디님 동사, 명사, 대명사라고 해주셨고요. 동사, 명사, 형용사. 보니까 동사, 형용사는 거의 정해져 있고 동사, 명사까지는 그리고는 이제 형용사 좀 있고 전치사 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크리스티님이 중학교 영문법 들어가면서부터 일본에서 들어온 기초 영문법이 통용되는 건가요? 미국 유학할 땐 안 다뤘던 것 같은데 승규쌤 영어 시간에 뭐 배웠나요? 뉴질랜드에서. 저는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영어 시간에 햄릿을 읽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뤘지 실제로 영어 문법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원어민들도 영어 문법 공부합니다. 네, 공부하고, 그리고 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는 아니었던 건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역사 시간에 저희가 에세이로 해가지고 막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에세이를 막 적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선생님이 보시고서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너네들은 고3이 돼가지고 문법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막 문법 설명을 막 역사 시간에 하셨던 게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문법 배우는 거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걸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답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자, 동사, 명사, 형용사, 쭉쭉 적어주고 계시는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세 번째 것은 살짝 말하자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 8개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꼽을 때 그 세 번째 게 뭐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형용사로 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내용을 쭉 들어오시면 왜 제가 세 번째로 형용사를 꼽는지 이해가 또 되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요. 저는 명사와 동사를 꼽을 겁니다. 우선순위대로 말하자면 사실 동사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명사예요. 자, 그러면 이 8품사 중에서도 왜 동사와 명사가 가장 중요한 품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명사와 동사가 있으면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를 거의 다 활용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영어 문장의 뼈대라고 해도 좋고요. 그걸 영어 문장의 형식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영어 문장의 어순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영어 문장의 그 기초 중에 기초를 우리가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품사로 우리가 웬만한 말은 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 우리가 그 문장 구조들을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명사 그리고 그 뒤에다 동사를 넣어주면 어떤 명사 어떤 동사든 좋아요. 사실 문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문장은 명사는 동사 한다 정도로 그렇죠? 해석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James reads 하면은 제임스는 읽는다가 되는데 참고로 reads가 이렇게 혼자 쓰이면요. 뭐 뒤에 다른 말 없이 reads 쓰이면요. 그냥 독서한다 뭐 이렇게 돼요. 제임스는 뭐 말하자면 취미로 시간이 있으면 신문 읽어, 책 읽어, 잡지 읽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James reads. 명사 동사만 있으면 먼저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형용사는 말하자면 형용사랑 명사로는 문장 못 만들어요. 형용사랑 동사로는 문장 못 만들어요. 문장을 만드는 시작 자체가 이미 명사랑 동사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문장 자체가 먼저 안 만들어져요. 뼈대 시작도 못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명사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명사, 동사, 그리고 명사 붙입니다. 그럼 어떤 문장이 만들어져요? 명사는 동사한다, 명사 이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만들어지죠.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문장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을 쫙쫙쫙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James reads books.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 뒤에 books라는 명사만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됩니까? 제임스는 읽는다 책들을 해서 제임스는 책을 읽는다라고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명사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명사, 동사, 명사 있었을 때 이 세 번째 자리에 나온 명사를 우리는 명사를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조사를 를 붙여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다가 명사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장의 해석이 이 세 번째 명사 뒤에 붙는 조사가 살짝 바뀌게 돼요. 해서 명사는 동사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명사를이 아니라 명사에게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들어온 세 번째 명사에게 명사를이라고 요 조사의 쓰임이 바뀌어서 더 붙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문장으로 보자면 James reads Susan books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제임스는 읽는다.
수잔에게 책들을, 즉 제임스는 수잔에게 책들을 읽어준다와 같은 문장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명사와 동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영어라는 언어가 취할 수 있는 그 뼈대, 그 기본 문장 구조들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훑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방금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 예문 어떻게 해석이 됐습니까? 제임스는 수잔에게 책을 읽어준다라고 해석이 됐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이 각각의 덩어리들, 제임스는 수잔에게 책을 읽어준다. 이 각각의 덩어리들의 순서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제임스는 수잔에게 책을 읽어준다.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말하자면 가장 자연스러운 어순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섞어볼게요. 책을과 수잔에게를 바꿔요. 그래서 제임스는 책을 수잔에게 읽어준다라고 해도 어떤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되고, 그렇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더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수잔하고 제임스를 바꿔볼게요. 그래서 수잔에게 책을 제임스는 읽어줘 라고 말해도 전혀 우리의 그 어떤 말의 의미에 차이가 생기지 않았고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죠.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자, 수잔에게 읽어줘 책을 제임스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해도 자 보세요. 의미상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없죠. 물론 제대로 우리나라 말을 배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어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도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유, 우리나라 말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결국 여기 있는 요 에게, 다, 을, 는과 같은 조사들이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단어 뒤에 은는이가가 붙으면 걔가 문장의 주어거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걔가 어디에 있든 동사인 거야. 이런 것들이 그 조사만 보면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분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가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자, 영어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 결국은 이제 영어 문장으로 이거였잖아요. James reads Susan books. 근데 딱 봐도 영어는 조사가 없죠. 그래서 단어의 순서를 바꿔주면요, 문장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Susan reads James books.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나요? 수잔과 제임스 둘 다 명사인데 이 순서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제임스가 수잔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명사 두 개를 바꾸니까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번에는 수잔이 제임스에게 책을 읽어준 게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조사가 없고 말하자면 조사의 역할을 무엇이 담당하고 있냐면 이 각각의 단어가 나열되는 순서가 어순이 우리나라 말에 조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요, 어느 자리에 어느 품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까 봤잖아요.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끝나면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그 명사를 우리가 을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명사, 동사, 명사인데 뒤에 명사 하나 더 붙은 거 말고는 같은 건데, 근데 명사, 동사, 명사라고 나오는 순간 요 세 번째 명사를 을이라는 조사로 붙여서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라 뭐에게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석하게 됐다는 거죠. 브링님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어순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어순이란 게 우리나라 말의 조사의 역할을 담당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또 이제 깜짝 질문 갑니다. 보세요. 명사, 동사, 명사, 명사를 넣으면 명사는 동사한다, 명사에게 명사를 이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어때요? 자,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순서를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books, read, James, Susan 이라고 제가 문장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전히나 이 단어들의 품사를 보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입니다. 그죠? 자,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Books, read, James, Susan. 또는 여기서는 이렇게 봐도 되죠. Books, read. 아예 과거형으로 봐도 상관없어. 뭐가 됐든 품사적으로 보면은 명사, 동사, 명사, 명사거든요. 그럼 이것은 옳은 문장일까요? 옳지 않은 문장일까요? 크리스틴님이 전치사도 조사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전치사는 조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틀린 문장이요? 러비님이 틀린 문장 해주셨고 민재님도 틀린 문장, 선주님도 틀린 문장.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요거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게 틀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명사, 동사, 명사 그 순서대로 단어를 넣은 건 맞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틀린 이유는 그럼 뭘까요?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ABC님은 맞는? 저한테 질문해 주셨고 수님도 틀린 문장이라고 많이들 말해주시고 계시네요. 홍수연님은 틀린 것 같아요. 책이 주어니까 수동태면 비동사 뭐 있고 그래야 되는데 수동태 아니죠. 변하라님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해석이 안 돼서 동사 때문에 책이 스스로 사람에게 읽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용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주어가 사물이라서 그런 것 같다? 틀렸다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혹시? 양쪽의 사이드를 다 들어보고 싶어요. 책은 스스로 읽힐 수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를 말하시는 거구나. 책이 읽혀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싶으셔서.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이 그래서 수동태인가? 뭔가 수동태를 언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책이 읽혀진다. 뭔가 이런 식으로 문장이 해석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이 문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맞으면은 왜 맞다라고 보시는지 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피디님은 어때요? 피디님한테는 이 문장이 맞은 건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다고 우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다고 우길 수 있다. 북스가 사람 이름이고, 그쵸. 사람 이름 중에 북스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성 중에 북스가 사람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ABC님이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인다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문장은 이게 중간에 좀 걸쳐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건요. 생각을 피디님처럼 할 수도 있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영어 문장을 우리가 독해할 때, 영어 문장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방금 보면 몇몇 분들이 books, read, James, Susan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결론에 먼저 1차적으로 도달을 하셨고, 그래서 이 문장이 말이 되게끔 이해하기 위해서 책이 읽혀진다는 건가? 그럼 여기 뭐 수동태가 쓰인 건가? 와 같은 뭔가 추가적인 생각을 하시게 되는 과정을 같이 우리가 좀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식으로 독해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장이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문장을 보게 되는 습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능동적인 자세는 너무 좋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건가? 그런 능동적인 자세는 너무 좋고 그렇게 아까 생각하신 분들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대로 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적으로 말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 1순위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장은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넣으면 명사는 동사한다, 명사에게 명사를 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거 문장의 4형식이거든요. 영어 문장의 형식 4형식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구조에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은 그 기준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보면 맞는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거 아무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명사, 동사, 명사, 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의미가 안 다가와서였죠. 근데 이거 의미가요. 말이 된다면 될 수 있어요. 말이 된다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피디님이 그 얘기하신 게 반 정도 맞은 건데 아마 피디님이 약간 헷갈리셔서 잘못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그려보면 되냐면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사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평소에 볼 일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문장을 적어놨다는 걸 가정 아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게요. 우리가 해리포터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호그와트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그와트에는 막 빗자루도 살아서 돌아다니고요. 액자들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책들도 살아있어요. 막 말하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그런 마법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해리포터의 어떤 원서 중에 한 권에서 읽는다고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쵸? 판타지예요. 그러면 books가 정말로 이제 책들인 거고요. 책들인 거예요. 그 살아있는 책들을 한번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게요. 그 책들이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규칙 그대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뭘 읽어주는 거예요? 제임스에게 수잔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럼 또 한 번 막혀요. 수잔을 읽어준다고요? 수잔은 사람인데 그 수잔을 어떻게 읽어준다는 거지? 수잔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읽어주는 거죠. 수잔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 말하자면 뭔지 몰라.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수잔인가 보죠. 그래서 책 이름이 수잔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책들이 해리포터에서 살아있는 책들이 날아다니는 책들이 제임스에게 수잔이라는 책을 읽어준다라고 엄청 우겨넣은 거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도 말이 되네 라고 말하자면 아까 우리 피디님도 그런 표현 쓰긴 하셨지만 우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먼저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보시면서 지금 정은님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아는 문법 내에서 적응이 문제예요. 정말 속상해요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보세요. 명사, 동사, 명사가 명사는 동사한다, 명사에게 명사를 이라는 거를 아는데 근데 books, read, James, Susan을 보는 순간 뭔가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문법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문장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건 틀렸는데라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는 맞아. 근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건 틀린 것 같은데라고 우리 생각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아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100% 잘 몰라서 그렇거나 아니면 중요할 때 문법을 찾고 내가 던져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문법을 정말 제대로 내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든지 그러니까 겉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든지 아니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뭔가 조금만 애매해지면 규칙 잊어버리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문장을 해석해버리게 되니까 자꾸 뭔가 안 맞아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영어는 꽤나 규칙을 굉장히나 잘 따르는 언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당연히 영어에도 되게 예외가 많아요. 그래서 예외가 나오면 이러니까 영어 공부가 어렵지라고 말하시는데, 사실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말이 예외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 말은 진짜 예외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시죠. 문장에서 막 생략 나오면 이게 뭐야, 또 생략을 또 왜 해서. 저도 진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했거든요. 근데 신경 써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은 더 생략이 많아요. 오늘도 아까 제가 오후에 찍던 영상 중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친구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는데 친구가 여기 있네. 뭐 어제도 봤고 맨날 보는 친구한테 어떠니, 너 잘 지내니? 뭐 그런 식으로 안부 묻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안부 묻는다는 인사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너 밥은 먹었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너 밥은 먹었어? 말하자면 이제 뭐 영어로는 have you had lunch 정도가 되겠는데, 우리나라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친절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써서 너 밥은 먹었니? 라고 합니까? 보통 보면 주어 생략해요. 밥은 먹었어? 또는 진짜 친해. 그럼 뭐까지 생략해요? 동사까지 생략해. 밥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진짜 생략이 많아. 우리나라 말이 생략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냥 영어가 나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생략도 많고 예외도 많으니까 뭐가 이렇게 지멋대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어는 굉장히나 규칙을 잘 따라가는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는 건요, 그 규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의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도 언제나 문장을 볼 때 그 규칙을 먼저 1순위로 놓고 사고를 하는 연습을 우리가 나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부러 제가 이런 예문들을 가져왔던 건데, 자, 근데 다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포인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으니까 순서가 막 바뀌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조사가 없어.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어느 자리에 어떤 품사가 그리고 몇 개나 오는지, 뭐 명사, 동사, 명사인지, 명사, 동사, 명사, 명사인지,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결국은 뭔 거냐? 문장의 오형식인 거예요. 그게 문장의 오형식인 거예요. 해서 보세요. 자, 명사 그리고 뒤에 동사만 나와도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뭐뭐는 한다라고 해석돼 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사,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는 무슨 동사가 들어가느냐가 언제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요렇게 어떤 그런 품사들이 이 순서대로 쓰였을 때 걔는 뭐뭐는 뭐뭐다,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역시나 동사가 중요한 건데, 동사 중에 뒤에 이렇게 명사만 딱 취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는 걔를 우리가 뭐뭐는 뭐뭐를 한다, 요렇게 이제 해석하면 돼.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거죠. 명사, 동사, 명사 뒤에 명사가 2번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뭐는 뭐뭐에게 뭐뭐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동사가 중요한 거지만 어떤 동사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명사, 동사, 명사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와도 되고 형용사가 와도 되고 그리고 동사가 와도 되는 애가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뭐 투부정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는 뭐뭐는 뭐뭐를 뭐뭐이도록 한다, 요런 식으로 해석이 또 돼. 요게 영어에 존재하는 영어 문장들의 기본 구조야라고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문장의 오형식인 겁니다. 근데 참고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문장의 오형식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품사로 풀어놓은 것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막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고 뭐고 다 좋은데, 근데 그 전에 품사로 어떤 품사가 어느 위치에 몇 번째 순서로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문장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먼저 볼 수 있으면
먼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말들이 나오냐? 근데 요렇게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자, 뭐 말하자면 이게 1형식부터 5형식인 건데, 자, 2형식의 명사 동사 명사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이게 헷갈려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서도 1형식을 제외하면요, 2, 3, 4, 5형식이 다 명사 동사 명사는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 명사가 쓰인 건데, 그 명사가 그래서 걔가 뭔데요? 그 세 번째 자리에 명사라고 쓰였다고 해도 보세요. 이 명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뭐뭐를이라고 해석이 돼요. 얘는 뭐뭐에게라고 해석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간 명사도 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품사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하자면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 왼쪽에 있는 지금 저 초록색 명사 있지, 쟤를 우리가 보면, 쟤를 보니까 항상 우리나라 말로 따졌을 때 뭐뭐는 뭐뭐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잖아. 자, 뭐뭐는 이라고 해석되는 저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부르고, 동사는 뭐뭐 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됐는데, 말하자면 품사로도 동사는 뭐뭐 하다라고 적혀있고 문장에서도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동사라고 부르지 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 명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중에서, 자, 뭐뭐를, 그죠? 또는 조금 더 인자함을 베풀어서 뭐뭐를 그리고 뭐뭐에게라고까지 해석되는, 말하자면 뭐뭐를 그리고 뭐뭐에게라는 조사가 붙는 그런 명사들을 우리가 그냥 묶어서 동명사라고 부르자. 동명사가 아니죠. 목적어라고 부르자. 그리고 명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또는 동사가 됐든, 다시 한번,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투부정사일 수도 있는데, 명사, 형용사, 동사, 품사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뭐뭐인 또는 뭐뭐이도록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묶어서 보어라고 부르자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뒤에 어떤 말하자면 조사를 붙여서 걔네들을 해석하게 되는지, 똑같은 명사인데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라고 부를 거고, 똑같은 명사인데 같은 품사인데 문장 속에서 을을 또는 에게가 붙어서 해석이 되면 목적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인 또는 이도록이라고 해석되는 애들을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자라고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장의 오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빛나련님이 선입견이 영어를 읽는 걸 어렵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게 되면 그러면 독해가 되게 어려워져. 왜냐면 자꾸 내가 나쁜 습관 쪽으로 빠져서 문장들을 해석하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있는 그대로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거예요. 자, 보세요. 말이 안 돼도, 여기 이제 주어 동사 목적으로 다 바꿔놨지만 말이 안 돼도 명사 동사 명사 그리고 그 뒤에가 다 이제 뭐 없든지 그 뒤에가 없든지 하면 걔는 무조건 주어는 뭐뭐를 뭐뭐 한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문장의 오형식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그냥 이런 규칙을 영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식의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영어에서도 문장의 오형식을 뭐 배우나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나요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건 미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이게 1형식이야, 이게 2형식이야 하면서 배우진 않아요. 그 대신에 왜냐면은 그거잖아요. 문장의 오형식을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우리나라 말을 활용했을 때 조사의 위치를 뭐 이렇게 알 수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말하자면. 근데 원어민들은 영어를 영어로 배울 거기 때문에 뭐 조사를 갖다 붙일 일도 없고, 걔네들은 조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쵸? 그 대신에 걔네들은 이 동사는 말하자면 뒤에 목적어도 필요 없고 보어도 필요 없어 라고 배우거나, 아니면 이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야, 이 동사는 목적어를 2개를 취하는 동사야, 아니면 얘는 목적어 그리고 보어를 둘 다 취하는 동사야 라는 식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five sentence structures 이런 식으로 문장의 5형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배우진 않지만 결국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을 통해서 배워요. 동사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결국 따져보자면 원어민들 머릿속에도 문장의 5형식의 개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영어에 실제로 존재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자, 이걸 보면 결국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영어라는 건 결국은 이러한 문장의 성분들로. 보세요. 문장의 5형식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영어에 존재하는 5가지 문장 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평서문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 말고는 다른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문문도 저기서 순서 바꾼 거고 그리고 도치 뭐 이런 거 있겠지만 평서문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영어 문장은 저 5개 중에 하나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럼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걸 우리가 문장의 성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야 돼요. 사실 이제 문장의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 말하는 게 말하면 진짜 그 문장의 뼈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살을 붙여주는 거죠. 꾸며주는 말이 이제 덧붙여서 그래서 문장들이 길어지는 건데 결국은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요. 영어를 이제 최소한 써도 독해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영어 독해 공부하는 거 뭐예요? 말하자면 어휘도 공부해야 되고 막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문장의 성분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조사가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말들과 붙여져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건데 결국 독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문장을 보고 이게 몇 형식 문장이구나 또는 여기는 어떤 문장 성분들이 쓰였구나를 파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즉 어떤 문장을 딱 보고 오케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네 그리고 나머지 말은 꾸며주는 말인 거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면요 그럼 그 문장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전을 찾아봐서라도 그 각각의 단어들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치면 그 문장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옳고 그름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말하자면 이거거든요. 주어고 동사고 보어입니다가 나오면 무조건 걔는 주어는 보어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긴 문장도 오케이 여기에 그래서 문장의 성분이 뭐가 쓰였는지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을 거고 목적어가 있는지 보어가 있는지 아니면 둘 다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2개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꾸며주는 말인지를 알게 되면 그 문장은 100% 해석이 가능해요. 결국 독해를 공부한다는 건 거기 사용된 문장의 성분을 이해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아님 지금 오셨어요. 네, 만성님도 지금 오셨고. 자, 제가 좀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프라인 강의할 때 첫 번째 날에 제가 소개를 드리거든요.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쌓아온 어떤 그런 영어의 선입견을 아까 말하신 것처럼 선입견을 버리게끔 제가 하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라는 말을 이제 오프라인 강의 할 때 보면 첫날 제가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전에 또 미리 밟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결국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품사를 공부한 것 자체가 여기에 덧붙여지는 거라 그래서 쭉 한번 이어서 온 건데 상희님 이해가 되세요? 유리지감님 좀 어려우시고 결국은 그래서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독해를 공부한다는 건 영어를 그래서 내가 공부한다는 건 결국은 그거예요. 독해뿐만이 아니라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는 건 어떤 품사가 영어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의 성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아는 거고 그래서 문장을 보면 문장 성분이 뭐가 어디에 있구나를 파악하는 거고 그거면 100% 문장 내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수님 확실히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분명 그쪽 과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 김승규 강사는 문장의 오형식을 엄청 강조하는구만. 그게 그냥 뭐 말하자면 그걸 모르면 영어 못하는 거고 그걸 잘하면 영어 잘하는 것처럼 저기다가 완전 목숨 거는구만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특히나 성인이 돼서 영어를 공부할 때 저 구조를 기본적으로 모르면 손해보는 게 꽤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장의 오형식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모든 문장을 읽을 때 주어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하고 문장의 오형식 몇 층씩인지 따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그렇게 해서 언제 내가 책을 읽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좋고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것도 좋고,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것도 좋은데, 지하철을 타도 좋고, 버스를 타도 좋아요. 지하철, 버스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내가 정류장에서 내린 그 순간부터도 좋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집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 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가 잘 알고 있는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내가 이 길을 지난 15년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내가 네이버 지도를 켜서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을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는 내비를 따라서 가야 되겠어. 왜? 혹시나 길을 잃지 모르잖아. 그리고 간다고 치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네?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딱 보자마자 해석이 되는, 예를 들어서 I love you 같은 문장, 그걸 보고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다. 그거 찾고 있으면 그거는 알고 있는 길을 내가 지도 켜고 내비 보면서 가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고 있는 문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들을 해석할 땐 문장의 오형식이고 뭐고 그냥 구조 분석이고 뭐고 그냥 뜻이 이해가 돼요? 그럼 넘어가면 돼요. 지도는, 내비는 언제 켜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때 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는 거, 그리고 문장의 성분을 분석하는 거, 이건 다 언제를 위한 거냐면 길을 잃었을 때를 위한 거예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하면, 내가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면 그때 가서 내비를 켜는 것처럼 쭉 원서가 됐든 미드가 됐든 영어를 보다가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할 때, 그때 오케이, 동사 한번 내가 찾아봐서 이 동사가 목적어, 보어, 뭘 취하는지 한번 보고, 그것에 맞춰서 문장의 형식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제 이건 말하자면 오형식이니까 이런 뜻이 되겠네, 참고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문장의 오형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지,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했으니까 모든 문장을 처음부터 다 분석하세요라고 제가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길을 잃지 않았는데 내비를 켜는 사람은, 지도를 펴는 사람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길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가면 돼요. 똑같아요. 문장을 내가 딱 봤는데 이해가 되면 그럼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분석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는 언제 펴는 거예요? 길을 잃을 때. 문장의 오형식, 문장 성분 꺼내서 문장 구조 분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100%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은 문장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건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자체의 뜻도 중요하지만,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쭉 예로 만들었던 거, 동사 read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 똑같은 read를 가지고 예를 만들었어요. James reads books, James reads Susan books, 이렇게 갔잖아요. 똑같은 read인데, 자, 첫 번째로는 동사의 뜻도 그래서 중요하죠. read가 읽다라는 거, 그 뜻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각각 동사마다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것인지, 취한다면 목적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오는지, 목적어만 나오는지, 목적어가 2개 나오는지, 즉 몇 형식의 문장 구조를 이 친구가 취할지가 동사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동사나 다 5형식, 2형식, 1형식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동사는 1형식, 4형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동사는 2, 3, 4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동사는 3, 4, 5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동사는 3만 될 수도 있는 거고, 정해져 있어요. 단순히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동사는 뒤에 뭘 취할 수 있네 없네 자체가 이미 그 동사의 성격처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 아니면 나오면 보어야.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문장을 읽다 길을 헤맬 일이 없어요. 근데 문장을 읽다 길을 언제 헤매냐? 말하자면 얘는 뒤에 목적어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read가 되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얘가 목적어를 두 개 칠 수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그냥 얘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James reads Susan books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난 뭐 사형식이고 뭔지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제임스는 읽는다 수잔을. 무슨 말이지? 그리고 책들. 그러니까 James reads Susan books를 뭐 말하자면 이거 아예 보여드리면서 갈까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몰라버리고 핵심을 몰라버리면 이제 막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 문장을 좀 보자면 말하자면 그런 건데 자 이게 노트가 되나요? 자 말하자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 James reads Susan books 그렇죠? 제임스는 수잔에게 책을 읽어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나는 read란 동사가 명사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지를 처음부터 모르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제임스는 읽는다 수잔을. 무슨 말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books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임스는 읽는다 수잔을 그리고 그 책들은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본인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문장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의 뒤에 목적어든 보어든 뭘 취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문장을 헛읽을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동사 공부할 때 뜻만 보죠. 뜻만 봐요. 얘가 뒤에 뭘 취할 수 있는지를 안 봐. 그래서 포인트는 동사가 핵심이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장 만들 때 동사에 대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좀 말하자면 저의 어떤 그런 이런 말 너무 거창해서 쓰고 싶지 않은데 저의 학파라고 할까요? 김승규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방법. 이제 저도 요즘에 연구 여러 가지 하면서 생각들이 막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다른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는 거에 80% 90%는 결국 동사랑 연관이 돼 있어요. 동사를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동사를 너무 헛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 나오는 많은 교재들을 봤을 때 좀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쵸. 저희 PD님이 적어준 것처럼 문장의 사형식 같은 거 몰라버리면 제임스는 수잔의 책들을 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읽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자 동사가 핵심이에요. 동사를 진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형식 문장을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모든 문장의 오형식이 그러니까 기본 뼈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 꾸며주는 말들이 붙기 때문인 거거든요. 문장이 길어졌을 때 해석이 잘 안 되시면요. 이 꾸며주는 말들을 먼저 지워주면 돼요. 그럼 이제 포인트는 어떤 말들이 꾸며주는 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품사 얘기하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전 프로젝트였죠. 전치사 공부하는 프로젝트에서 전치사 다뤘던 이유도 그건 거예요. 전치사가 뭐 하는 친구라 그랬어요.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전치사가 뭐 하는 친구라 그랬어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어주는 친구라 그랬죠. 근데 그게 결국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부사 같은 경우는 100% 꾸며주는 말이고요. 아까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구조 만들 때 품사로 봤을 때 부사는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명사, 동명사, 형용사만 쓰인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세 번째를 뽑자면 저는 형용사를 세 번째 중요한 품사로 뽑을 것 같습니다. 왜? 걔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친구거든요. 어쨌거나 꾸며주는 말도 되지만 해서 이제 전치사가 나오면 얘가 이 형식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면 그 전치사구는 100% 꾸며주는 말이에요. 즉 긴 문장에서 내가 그 문장의 뼈대를 이해하고 큰 대세를 잡는 데 있어서 전치사구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 꾸며주는 일이기 때문에 지워놓고 시작해도 된다는 거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결국은 다 형용사 절을 만들어주는 친구라 그랬죠. 형용사 절을 만들어준다는 거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역시나
것이냐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형용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럼 걔네들이 딱 나왔을 때 이 품사를 기준으로 얘가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쓰인 거겠다 아니면 꾸며주는 말이겠구나가 잡히는 거고 꾸며주는 말을 지워놓고 그래서 뭐가 주어 동사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깔끔하게 알게 되면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의 오형식 그 중에 하나에 분명히 속하게 될 거고 그럼 얘는 이런 뜻이네 잡아놓은 다음에 꾸며주는 말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럼 이게 이런 의미가 되고 제가 저런 의미가 되고 제가 저런 의미가 되고 그러면 아무리 긴 문장도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문장의 독해는 이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굉장히나 또 열불 내면서 뭐 평소에도 항상 그렇지만 열불 내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조금 어렵긴 했죠? 쉽진 않죠? 쉽진 않았죠? 혹시 오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쭉 한번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승현님이 오늘 강의 100번 봐야 돼요. 200번 봐야 돼요. 한 마리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참고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제 말이 항상 맞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그냥 역시나 김승규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영어 공부는 이런 겁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도 공부지만 그냥 영어 문법을 받아보는 관점이 이랬으면 좋겠어요를 좀 설명드리는 게 되겠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동사에 좀 꽂혀 있다고 영어식 사고, 동사 이런 데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영어식 사고 시리즈를 지금 영상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간결하게 정리된 영상으로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효진님이 놀랍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좋은 의미로 놀란 건가요? 나쁜 의미로 놀라신 건가요? 자, 혜영님이 어려워요. 그래도 큰 틀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효진님 다 외우고 싶다고. 감사합니다. 유리지감님 핵심 중에 핵심인 듯 하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어쨌거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제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동원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어떤 의미로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야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선주님이 승규쌤 때문에 영어가 재밌어진다고 감사합니다. 스터디 잉글리시님도 주옥 같은 내용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YH1님도 100번 보려고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미영님이 엄마표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배우셔서요. 잘 배우신 거예요. 모정님 내일 한 번 더 보신다 그러시고. 이해되시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는 그 사이에 잠깐 이제 예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다음 주는 6월 5일 수요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9시에 항상 라이브 하고 있고요. 6월 5일에는 그래서 팔품사,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팔품사를 이렇게 배웠고 문장의 오형식이 결국 이런 이유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게 이렇게 돼서 독해란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까지 오늘 쫙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러니까 품사를 잘 알고 문장의 형식을 잘 아는 것이 실전 독해 마스터는 어떻게 그래서 저걸 활용하는 건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되게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설명은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그냥 문장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약간 이야기를 쭉 써볼까 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그거는 이제 일주일 만에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문장 한 5개 정도를 골라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함에 있어서 제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문법을 배우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역시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왕기초 영문법 뽀개기 프로젝트가 끝나면 6월 12일이 되겠죠. 다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때는 영어 고민 상담소 한번 열어볼 겁니다. 영어 고민 상담소라는 말은 지금 처음 쓰긴 하는데 말하자면 예전에도 계속 했었죠. 어떤 그 학습법 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하냐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왕기초 영문법 뽀개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했던 거잖아요. 문법 공부를 그쵸? 해서 아예 6월 12일에는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그 마지막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궁금하신 내용을
궁금하신 내용을 사전에 저희가 커뮤니티 탭에다도 올려드릴 거고 영서당 인스타그램도 좋고요. 그리고 두잉글 인스타그램도 좋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뭐가 궁금하신가요?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설문을 막 올려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방송할 때는 여기 가시면 돼요 라고 제가 아예 그냥 짚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물론 실시간으로도 당연히 질문을 받지만 그래 놓고 그 여러분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6월 12일이라는 거, 다다음 주라는 거, 그렇죠?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주신 질문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선주님이 다음 주 실전훈련까지 듣고 나면 영어 자신감이 쑥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정확히는 전 되게 좀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어 자신감을 올려드리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영어를 잘한다는 건, 그러니까 독해를 제대로 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라고 그 그림을 명확하게 잡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게, 영어를 그리고 잘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문을 읽어내려가는구나를, 그리고 그건 물론 제 방식이겠지만 모두들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그걸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내 목표치가, 내 이상향이 저런 거구나라고 그림을 한번 잡아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히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영상을 보고 나는 저기까지 가기 멀은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그게 5%씩 10%씩 10%가 됐든 1시간 공부할 때마다 효율성이 5% 10%씩만 높아지면 진짜 그거 큰 거거든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저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진짜 다음 주 내용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면 좋고, 혜영님이 독해를 잘하게 되면 스피킹도 늘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독해를 잘한다고 무조건 스피킹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독해를 정말 잘한다는 거는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각각 파트로 넘어갈 때 훈련은 필요합니다만, 독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영작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읽는 거니까 그 문장 구조를 활용해서 문장 구조를 잘 만들 수 있고요. 영작을 잘 할 수 있고요. 그걸 빨리, 그리고 발음까지 해서 할 수 있게끔 연습하면 스피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스피킹을 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능성도 아니에요.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련된 훈련만 해주시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쭉쭉 올려주세요. 지금 혹시나 놓친 게 있나 좀 볼게요. 만성님이 요즘 훈장님 강의 아이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런 댓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게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한데 사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나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쵸, 아까 그거 보셨죠? 그걸 알아서 원서 볼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쭉 한번 보고 싶어요. 그쵸. 그 breath break 님이 말해주신 건데, 팔품사와 오형식까지 제대로 복습을 해놓으셔야 다음 주 수업을 들으면 진짜 역시나 또 느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구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고. 모정님이 팔품사만을 가지고 독해를 하는 게 어렵네요. 영어 단어가 부족한 듯해요라고 말해주셨는데, 팔품사는 그냥 품사의 카테고리고, 사실 그 밑에 각각 팔품사 밑에 형용사류에 속하는 뭐 분사라든지 투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단순 단어가 아니라, 단순 단어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팔품사 외에 있는 그런 것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까지도 제대로 알아줘야 됩니다. 팔품사만을 알아선 사실 당연히 부족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님이 실전을 위해 영어로 수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원어민이랑 대화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화를 뭐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모국어가 우리나라 말인 사람이라서 영어로 방송하는 것 자체는 첫 번째로는 자신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서도 실수를 엄청 할 거라 좋은 샘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틀리지 않은 문장을 만들 자신이 100%라고 말하면, 영어로 말을 하면서, 근데 그것도 그냥 친구랑 농담 따먹기가 아니라 엄청 어려운,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도 어렵거든요. 저 막 진땀 흘리면서 하는 설명을 영어로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저도 문장 자체가 엄청 꼬이고 실수 많이 할 것 같은 데다가, 두 번째로는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영어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어려워하시고 사실 굳이 그걸 영어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어를 실전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는 영어를 하실 땐 저한테 배우시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영어, 미드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영화가 됐든 원서가 됐든 그런 데서 영어 노출을 접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역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활용해서 영어의 이해도를 높여드리는 거지, 이제 실질적인 영어 노출 자체를 제가 해드리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네. 그 부분 저도 사실 평소에 좀 생각을 하던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열시민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웅님이 또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들으면서는 문장 구조가 파악이 어려워요라고 해주셨는데, 들으면서 문장 구조 파악이 되려면 더 동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거 다음 주에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문장을 다 들어야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요, 동사를 딱 들으면 얘는 뭐 2개 문장 구조 중에 하나다, 3개 문장 구조가 가능하다가 머릿속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가능한 어떤 답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되는 겁니다. 듣기를 하려면 거기까지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돼야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있고 예측 독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 다를 내용이긴 해요. 근데 듣기 할 때 문장 구조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독해는 우리가 보고 나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지만 듣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인데, 근데 그걸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를 하면서까지 문장 구조가 잡히게 되면, 그러면 사실 독해가 끝난 겁니다. 동사를 제대로 아는 거고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금도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그 제 사고 과정을 다음 주에 보여드릴 거니까 다음 주 진짜 꼭 오셔야 되고요. YH님이 독해를 잘하면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험은 독해가 다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은 독해가 답니다. 수능이 아무리 어려워져도요, 영어 듣기 지문이 영어 읽기 지문보다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수능을 보신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영어 읽기 지문을 만점 맞는 사람이 영어 듣기 지문을 만점 못 맞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면 시험은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스피킹 같은 걸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다른 얘기겠지만, 제가 토플도 가르쳐보고 IELTS도 가르치지만 독해 점수가 엄청 좋은 사람이 막 스피킹 점수는 저 바닥이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독해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면, 그러니까 찍어서가 아니라 정말 독해다운 독해를 해서 독해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파트에 대한 훈련이 필요할 뿐 영어를 잘하게 돼요. 당연히 시험 점수도 나오는 거고요. 자, 열심히님이 맞아요. 원어민 선생님이 문법 설명해 주시면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원어민인데 선생님이신 분이면 문법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밖에 못하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원어민 선생님에게 문법 배우는 거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문법 알려주는 게 어쨌거나 문법을 배울 거면 더 쉽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유리지감님이 육주 독해 코스는 올해 진짜 안 열리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고, 약간 오프라인에 대한 열망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몇 개 좀 더 판을 키워볼 그런 미팅들은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근데 우선 드는 생각은 예전에 육주독, 그리고 참고로 이거 잠깐 그냥 저희 편하게 질문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제가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 날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작은 세미나 같은 거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저랑 같이 육주독해 수업하셨던 그 학생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분을 제가 몰라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시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수업에만 집중하느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근데 나중에 자 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얘기 소개해 주세요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너무 이긴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이 저를 아는 체를 안 해서 저도 조용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저 했더니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이제 그 수업 끝나고서는 막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공부하시고서는 저랑 공부하시고 나서는 이제 한때 한창 필 받아가지고 막 원서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제 시간이 좀 됐거든요.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요새 좀 안 읽었었는데 근데 요새 몇 주 해가지고 원서를 볼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무거운 게 왜 그러지 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배우려고 그랬었던 건가 봐요. 막 그래가지고 저희 둘 다 엄청 웃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참고로 좀 다른 얘기였지만 근데 참고로 6주 독해 완성을 그걸 진행했을 때는 교재가 따로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PPT 다 만들고 그리고 A4로 인쇄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드렸지만 실제로 교재가 있지는 않았었던 건데 먼저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교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오프라인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프라인을 해서 교재가 자꾸 안 나오는 일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할 겁니다. 오프라인을 할 거고 전 사실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큰 꿈 중에 하나는 그냥 학원을 차리는 것도 있거든요.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할 거다 말씀 좀 드리고 아대한민국님이 제 수업이 재밌어서 영어로. 네네. 우리나라 말이어서 재밌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우선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정재영님이 혼자 2달째 영어 공부 중이시고 놓치고 이해 못했던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독해가 순식간에 늘었어요. 주위에서 사과 스펠링도 몰랐던 놈이 확 변했다고 놀라네요. 정말 기본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라고. 와, 재영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코끝이 좀 찡해지는. 감사합니다. 혜영님이 도치맘 인스타에서 뵙고 여기로 왔는데 영어가 재밌어질 것 같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 모정님이 직독직해 훈련을 해야겠네요. 그게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브레스프링님이 단어를 외울 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품사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에는 품사별로 또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품사가 있을 때는 무슨 품사들이 있으며 각각 품사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그 자리에서 다 외우시면 좋지만 그게 힘드니까 최소한 수도 이런 게 있구나를 계속 염두에 두시고 한번 훑어보시는 게 그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단어가 8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단어 뜻만 알고 있는 건 나중에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으면 잡지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단어의 모든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들겠지만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결국은 남는다라는 게 제 규칙 중에 하나고요. 어떤 그 철학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몇 개만 질문 더 받아볼게요. 자, 효진님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영어 쓰기를 싫어하면 지금 안 시켜도 될까요? 단어 스펠링을 완벽히 몰라도 지금 당장 괜찮겠죠? 리딩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제 스펠링 같은 거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로 넘어가면 확실히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중학교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제 내신 같은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스펠링 같은 것들 이제 지금 당장 몰라도 괜찮아라는 말을 하기에는 벌써 이제 5학년 중반이 됐기 때문에 5학년 초반이면 제가 또 이 얘기 안 드리겠지만 확실한 건 6학년 때부터는 스펠링 같은 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문법적인 용어 같은 것들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놔야져야 그래야 중학교 가가지고 뒤통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5학년, 6학년은 4학년 때까지랑은 분명히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혜진님이 학원 빨리 살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실전 훈련 이제 진짜 할 겁니다. 직독직해가 뭔지, 영어를 제대로 분석한다는 건 그래서 뭔지 이런 것들 쭉 한번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될 테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6월 12일 다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때는 영어 고민 상담소. 근데 아직 100%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왕 문법 얘기했으니까 문법 공부 관련된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 아니면 다른 주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평소에 느끼시는 그런 고민들 하나 주제로 엮어가지고 쭉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고민을 미리 좀
인스타가 됐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TV 됐든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또 의견들 받아보는 그런 것들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고요. 오늘 내용 열심히들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지난 시간에 그 품사 내용까지 관련해서 그러면 다음 주 내용 진짜 재밌게 와 영어를 독해를 잘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